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올라 시간입니다.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공포가 충분히 근거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걱정이 지나친 건지 생각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인모스트 투자자문 장재창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제도 보니까 나스닥이 4% 넘게 빠졌어요. 예. 이제 공포가 시장을 점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 네. 이런 공포가 뭐 객관적인 수치로도 나타나나요? 예, 많이 이제 뭐 투자 시장에서는 쓰고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 AAI라고 그 미국 개인 투자자 심리조사 센티멘트 서베이라는 게 있는데요. 요걸 보면은 날짜가 조금 지나긴 했지만 사실 그냥 숫자로는 뭐 59.4라고 이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코로나 때보다 10 이상 높은 거고요. 네.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정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또 하나가 있는데 이제 불베어 스프레드라는 거고요. 얘도 보시면은 거의 코로나 때하고는 비교할 수 없게 10 이상 차이 납니다. 마이너스로 봤을 때요. 그리고 그 정도는 2008년도 수준으로 가야 이 정도 공포가 있는 상황이고 대부분은 이제 오늘도 시장에서 나온 얘기지만 결국 침체에 관련된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1년 내 침체 확률이 28%라고 나와 있는데 뭐 월가 쪽들은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한 35% 정도 1년 내 침체를 보고 있으니까 아마 숫자적으로는 그냥 바로 질릴 정도일 것 같습니다. 이 대표님 보시기에는 이 정도 이제 공포를 느낄만 한 겁니까? 아니면 이제 질에 좀 앞서가는 공포라고 보십니까? 이를테면은 뭐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되면 침체가 온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종의 믿음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각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일단 많이 위축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냥 오늘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이제 금융시장에서 얘기되는 것들 중에 그 자기 충족적 기대,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거는 로버트 모튼이라는 미국 사회학자가 이제 정의한 얘기고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사람이 사건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인해서 결국 상황도 바꿔놓는 결과를 만들어낸다. 자기 충족적이란 게 그런 의미죠. 그래서 결국 믿는 대로 된다? 뭐 이런 거와 비슷하고요. 요게 금융시장에서는 그 장단기 금리차와 가장 많이 연결돼서 얘기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벌써 꽤 됐죠.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났거든요. 10년과 2년물을 말합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와 2년물 국채가 원래는 10년물이 당연히 높아야 되는데 2년물이 더 높아지면 그게 역전이죠. 요게 나오면 신기하게도 글로벌 모든 경제 주체들이 침체를 준비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너무나 정확한 지표라고 모두들 믿고 있죠. 9번 중에 8번, 침체가 왔던 9번 중에 8번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나왔다라고 보통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은 어느 상태까지 됐냐면 저희들 용어 중에 컨피던스 리세션이라 그래서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실물 지표가 악화된 정도보다 심리 지표가 훨씬 많이 먼저 악화돼 있다. 이런 거고 요거는 컨퍼런스 보드라고 미국의 이런 어떤 소비자 심리 지수를 조사하는 그런 기관에서 매년 연구하는 연구 대상입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먼저 이 공포를 반영하는지라는 거고요. 이 부분들을 가장 지금 뚜렷하게 그렇구나, 너무 심리가 앞서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소비자 심리 지표가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시건대 소비자 태도 지수라고 하거나 소비자 신뢰 지수라고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좀 전에 소개해드린 컨퍼런스 보드에서 나온 소비자 심리 지수가 있는데 이게 과거하고 다르게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이게 이런 일이 잘 없는데 가끔 이제 어떤 일이 있을 때 있는데 왜 이렇게 달라져 있냐라고 보면 내부 내용적으로는 미시간 소비자 신뢰 지수는 보통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그런 그 소비 심리에 더 많이 반영을 하는 그런 게 있고요. 거꾸로 컨퍼런스 보드는 고용 지표를 훨씬 더 많이 근거로 합니다. 영향이 더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심리 지수는 나쁘지 않습니다. 내려오긴 했지만은 상당히 고점 부분에 있죠. 그러네요. 하지만 미시건대 소비자 지수는 이미 많이 꺾여져서 내려와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시장을 말해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지금 5월 FOMC 회의를 마친 날 이제 미국 시간으로 5월 4일이죠. 그날 제법 올랐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바로 5%가 빠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락세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이제 어떤 불안감이 작용하고 있는 겁니까? 저희 시간으로 5월 5일 날이 미국 5월 4일 이제 FOMC 회의가 발표된 날인데요. 네. 그날 제롬 파월이 75bp 인상을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네. 시장이 그거를 환영하느냐고 아주 강하게 올랐었고요. 그런데 그 다음날 갑자기 돌아섰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날 아침에 영란은행이 금리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예. 근데 그때 금리 인상만이 아니고 예고된 금리 인상과 함께 인플레이션 경로라는 걸 발표했는데 올해 말에 영국의 인플레이션을 10% 이상으로 예상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GDP 상승률은 마이너스로 바꿔버림으로 해서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 예상이 나왔고요. 그러면서 그 영국의 그 통화위원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반은 더 강하게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는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결국 무슨 얘기냐면 뉴욕 시장은 연준이 인플레이션에게 뒤처졌구나. 네. 영국을 보면 알 수 있는. 왜냐하면 영국은 작년부터 오히려 금리를 올린 곳이거든요. 그런데 먼저 올린 것도 저 정도면 우리는 훨씬 더 심하겠구나라는 게 느껴지면서 거꾸로 그 전날 금리들이 내려왔던, 그러니까 금리 상승에 대한 예측들이 그 다음날, 그러니까 영란은행 발표 뒤에 우리 5월 6일 날 증시에서는 이제 7월달 금리 인상을 75bp로 보는 것도 확 올라갔고요. 그 전날과 다르게. 네.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 빨간색이 하루 만에 75bp 인상에 대한 확률이 87%로 올라간 걸 볼 수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7월까지 5, 6, 7이니까요. 그러니까 네. 6월, 7월 2달 동안에 125bp 인상을 예상하는 컨센서스가 86%까지 올라간 건 뭐냐면 결국 제롬 파월이 75bp를 부인했지만 올리고야 말 거야. 올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시장이 예상을 하면서 저거 시장이 지금 믿지를 않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예, 뒤처졌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올해 말까지 금리. 사실은 시장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올해 말까지 얼마나 올릴 수 있느냐인데 그 전날까지는 제롬 파월이 거의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중립금리까지는 빠르게 올릴 거고 예.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조절되면 25bp로 떨어뜨리기까지 하겠다라는 뜻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면 올해 말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 2.5에서 2.75로 가거든요. 그런데 이날 5월 6일 날은 아래 보시면은 3% 이상 올라가 있을 거라고 보는 확률이 94까지 올라가죠. 예. 시장의 예상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겁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말씀 들어보면 대표님께서는 우리가 좀 너무 과도하게 공포에 지배당하고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제 견해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제 지금부터는 그 근거를 좀 확인해 보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우선은 현재 시장에서 경기 침체를 걱정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됐다는 게 아마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을 겁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2년, 10년물이 지난 얼마 전쯤에 잠시 역전이 됐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역전이 나오면 침체가 온다는 아까 앞부분에 말씀드린 그런 예상 때문에 아마도 시장은 침체에 대해서 엄청나게 대비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게 지금 대표님께서는 그러나 이번 장단기 금리차 역전은 경기 침체 전조로 보기는 어렵다. 그렇게 보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 근거를 좀 설명해 주세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년물과 10년물은 역전이 났지만은 반대로 3개월물과 10년물은 상당한 격차를 벌리고 있고 아직도 네. 그 격차가 상당히 큰 편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근거를 드리는 것보다는 먼저 데이터를 말씀드릴게요. 2018년도부터 연준은 장단기 금리차 역전을 참고할 때 2년물과 10년물보다는 3개월물과 10년물을 참고하는 게 훨씬 더 근거가 있다, 훨씬 더 가치가 있다라고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두 가지 정도, 그러니까 일반 시장에서 이번에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침체를 말해주고 있다라고 보는 것과는 다르게 저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게 봐야 한다라고 보는데 첫 번째 이유는 보시는 것처럼 과거보다 10년물과 2년물이 훨씬 더 가까워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출발 전부터 가까운 상태였다고 네,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10년도에는 10년물 위에 있는 10년물 금리와 2년물 금리가 거의 400bp 가까이 차이가 나 있는 상태였다가 예, 지금 빨간 박스 안에 들어있는 맞습니다.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예. 금리가 오르기 시작해서 금리 인상에 들어간 16년도 가까이 갈 때 이렇게 다가가는데 반해서 지금 요번에 장단기 금리 차가 난 그 차이에서 보면 오른쪽 끝으로 와 보시면 16년도에 그 좁아진 것만큼
10년물과 2년물이 이미 아예 가까워진 상태였었던 거죠. 네. 그러면서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하면 2년물이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역전이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미 2년물이 출발하기 전부터 많이 가까워져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왜 그랬을까라고 보면 이건 너무 당연한 결과인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연준은 2008년도, 9년도부터 본격적인 양적 완화라는 걸 해왔는데 그 얘기인즉슨 돈을 푸는 건데 그 행동은 시장에 채권을 사주는 행동이 나옵니다. 시장에서 채권을 사고 연준이 찍어낸 돈을 시장에 넣어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10년물 국채를 연준이 일정 부분 이상 계속 사왔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10년물 금리는 과거하고는 다르게 아래 화면 그래프를 봐주시면 아래 그래프는 시간이 갈수록 10년물 금리는 계속해서 위기가 오고 다시 좋아져서 금리를 올리고 할 때 점점점 올라져서 심지어는 거의 20%까지 갔었다면 80년대부터는 이상하게도 지난번에 위기가 오고 나서 다시 금리를 올리려고 하면 더 못 올리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10년물 금리의 상단이 계속해서 낮아지는 월가에서는 지금 요번 상단은 3.25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2에 가깝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낮아지고 있었다라는 거고요. 이게 왜 나타났냐면 계속해서 연준이 양적 완화를 해서 돈을 푸는 행동. 말하자면 국채를 계속 10년물 금리를 사주는 10년물 국채를 사주는 것 때문에 10년물 금리가 내려와 있었던 거고 이게 결국엔 어떤 현상을 가져왔냐. 이미 금리를 올리겠다고 했던 그 시점에 이미 가까워져 있는 상태를 만들어버리는 거죠. 10년물 금리가 많이 내려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미 가까워져 있는 상태에서 역전 난 거는 과거처럼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역전 난 거와 똑같이 볼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고 참고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보이시는 오른쪽에 다우존스 그래프를 보시면 이런 연준의 행동과 미국의 주가가 같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10년물 금리가 점점 낮아지기 시작한 80년대부터 미국은 경제 성장률은 더 낮아지는데도 다우지수는 굉장히 급격한 커브를 그리면서 올라가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식시장은 사실 금리와의 함수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말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네. 대표님, 지금 긴축 국면이 이제 1994년과 좀 유사하다는 평가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유사점은 뭔지 궁금하고 94년 긴축 진행 국면의 그 진행 상황과 또 주가는 어땠는지도 좀 복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1994년이 지금 많이 얘기되는 이유가 제롬 파월이 이때를 많이 여러 번 얘기하고 있고요. 많이 얘기되는 이유가 뭐냐면 94년도에 연준이 한 해 동안 금리를 3%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7번 올리면서 50bp씩 매번 올리는 지금처럼 아주 급하게 금리를 올린 사례가 똑같았는데 그때는 주가가 나쁘지 않았어요. 결과적으로는. 그런 것처럼 요번에도 똑같이 많이 올리는 시점이 똑같고요. 이렇게 갑자기 많이 올리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2년물 금리는 연준의 의도를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에 빠르고 강하게 올릴 때는 급한 경사를 띠면서 올라갑니다. 보시는 화면처럼 94년과 지금이 2년물 금리의 경사가 아주 가파르죠. 이 얘기인즉슨 빠르고 강하게 올릴 때는 역전이 나는 그 시간이 훨씬 더 짧아진다는 얘기고요. 이거는 평소의 상황하고는 다르다라고 보는 게 제 생각입니다. 대표님, 이게 이제 경기 침체라는 게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뭐 도둑이 오듯이 뭐 몰려오는 건 아닐 텐데. 네. 어떤 징후들이 있는 겁니까? 보통 이제 5가지 정도의 이제 지표를 보는데요. 우선 그거를 기억하기 좋게 나타낸 그 그래프가 훨씬 더 좀 좋아서 화면에 좀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HOP라고 그래서 호프라는 용어로 기억하실 만해서 이 얘기인즉슨 이제 H는 뭐냐면 하우징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주택 지표, 부동산 지표가 먼저 하락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저희가 다루는 자산 중에서 사실상 그 하락을 먼저 시작하는 게 보통 부동산 자산입니다. 그래서 주택 지표가 꺼지기 시작해야 하고요. 두 번째는 O로 표시됩니다. 이건 O는 뉴 오더의 O입니다. 뭐냐면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거에서 신규 주문 지수가 역전나기 시작합니다. 이걸 봐야 하고 세 번째는 P라고 돼 있는데 프라핏입니다. 기업 마진. 기업 이익이 나빠지기 시작하는 거고요. 네 번째 E는 뭐냐면 인플로이의 E입니다. 결국 실업률이 최종적으로 실업률이 높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심하게 높아지면 침체가 옵니다. 이런 순서로 저희가 보통 체크를 하면 침체를 좀 체크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럼 하나씩 뭐 따져 보겠습니다. 지금 H 하우징 이제 주택 가격 동향은 어떻습니까?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모기지 금리가 5.4%로 가면서 주택 관련된 물가가 내려갈 거로 예상은 하고 있지만 현재는 빨간색 보시면은 그러니까 점선으로 본 그 주택 가격은 여전히 높은데 이르러 있고 네. 하락을 아직 하고 있지 않은 주택 가격 관련해서는 상당 부분 아주 상당히 좋은 상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지금 그 다음에 그 미국 뭐 경기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 네, 예. 하락 반전이 뭐 일어났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재는 숫자로 말씀드리면 4월달 경기 선행지수는 전월 대비 0.3이 오히려 올랐고요. 예. 지표로는 119.8을 기록했기 때문에 경기 선행지수는 상당 부분 아주 좋은 아직은 상승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보시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침체는 경기 선행지수가 하락으로 가져가고 상당 부분 진행된 뒤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경기 선행지수를 자세히 보는데 현재는 아직 그런 모습이 전혀 없다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래프상으로는 전반적으로는 지금 우상향하는 추세는 유지가 되고 있군요.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기업 이익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네. 나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1분기 기업 실적이 뭐 좋았죠? 네. 팩셋 보도 따르면 S&P 500 기업 87%가 이제 지금 1분기 실적 발표했는데요. 이 중에 79%가 월가 추정치를 그러니까 넘어서는 실적을 발표했으니까 예. 굉장히 좋은 상태고요. 요거는 5년 평균이 77%니까 이 추정치는 그거보다 더 좋은 상황입니다. 그럼 실적은 아주 좋은 거고요. 다만 그 상향의 정도에 있어서는 예전보다 좀 떨어져 있지만 여전히 미국 그 기업 이익은 상당히 좋은 걸로 예,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이게 보통 이제 신용 등급이 낮은 기업의 부도율이 오르면 이제 침체가 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지금 말씀드린 지표들 중에서 침체에 관련해서 움직이는 움직임이 전혀 다 긍정적인데 반해서 하이힐드 스프레드라든지 회사채 관련돼서는 약간 움직임이 있기는 있습니다. 예. 다만 그 정도가 심각하지 않아서 예를 들면 하이힐드 스프레드는 지금 보시면 이제 과거와 비교할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상태가 금융위기 때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낮고요. 네. 코로나 때보다도 더 낮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이힐드 스프레드 관련해서는 아예 아직 이제 위험 지표까지 안 들어가 있다. 보통 저희가 어떤 정도부터 보냐면 한 450을 넘어가면서부터 그러니까 4.5% 정도 벌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못한 상태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회사채 스프레드라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회사채 안에서 등급이 높은 것과 낮은 것을 서로 비교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미국 트리플 B 채권과 국채 차이를 말하는 건데 요건 좀 요즘 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마찬가지,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회사채 등급 간의 격차는 조금씩 벌어지고 있어서 약간 채권 쪽에서는 경계를 하고 보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하지만 아직 위험한 정도는 전혀 아니고요. 이 차이가 뭐 어느 정도면 위험하다고 봅니까? 사실은 트리플 B는 투기 등급이 아닌 마지막 등급이기 때문에 예. 이 차이가 벌어지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이힐드처럼 400bp나 이런 식으로 벌어지는 정도가 되면은 상당히 위험한 단계로 이제 볼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예, 아까 이제 호우프의 마지막 네. 고용 상황인데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게 실업률이 높아지지 않았는데 뭐 경기 침체가 온 경우는 뭐 거의 없었어요. 없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실업률 추이도 중요한 것 같은데 네네. 어떻습니까 지금 추이가? 뭐 이 보도는 뭐 아주 굉장히 자세히 나오는 보도기 때문에 요번 최근에 발표된 그 실업률도 3.6으로 나왔기 때문에 3.6이 어느 정도냐면은 사실 미국은 3.5부터 4.5 사이 정도 요거를 완전 고용이라고 말할 정도로 예. 그리고 코로나 이전이 3.5였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코로나의 그 이전으로 돌아간 상태. 그러니까 고용 상태는 아주 좋은 실업률은 뭐 걱정을 오히려 못하는 상황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경기 침체가 올지 여부를 판단하는 뭐 다른 또 방식들이 있습니까? 네, 보통 금융 지수에서 먼저 그 침체를 예고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보통 저희들이 쓰는 그러니까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거 예. 이런 것들을 하는 쪽이 있습니다. 세인트루이스 연은에서 주로 하는 건데 파이낸셜 스트레스 인덱스라는 게 있습니다. 요게 이제 금융 시장의 그런 어떤 그 침체 정도를 말해주는데 요 정도가 보통 0보다 높을 때
그러니까 뭐 6, 7, 그러니까 예를 들어드리면 코로나 때 6 정도 갔는데 굉장히 올라갔군요. 네네, 지금은 마이너스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금융시장의 스트레스는 지금 낮은 상태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금융 여건 지수라는 겁니다. 요거는 연준이 자주 언급합니다. 예. 우리는 금리를 인상할 때 금융 여건 지수를 본다라고 하는데 그 금융 여건 지수가 파이낸셜 컨디션 인덱스라는 거고 요거는 블룸버그가 하고 골드만삭스가 양쪽에서 집계를 내는데 그 금융 여건 지수도 현재는 완화적인 상태.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상태는 아닙니다. 다만 최근에 주가가 하락하면서 이 금융 여건은 6가지 정도 지표를 반영하는데 그중에 주식 시장도 반영되기 때문에 다소 이제 타이트해지긴 했지만 아직도 위험한 정도랑은 아직 먼 상황이다 보시죠. 지금 이제 코로나 발생 시기하고는 비교하면은 많이 낮지만 어쨌든 가장 내려갔을 때 비하면은 상당히 우상향 추세는 맞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일각에서는 이 금융여건 지수가 망가지면 연준이 금리 인상을 멈출 거라고 보는 쪽도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그럴 정도의 상승, 그러니까 하락은 아닌 거죠. 예. 근데 지금 누가 봐도 지금 인플레이션은 에너지에 관련된 이런 인플레이션인데 에너지를 빼고도 이상하게 근원 인플레이션이 높다라는, 그리고 유럽보다 3%나 높은 이게 뭘까? 라고 한다면 그게 잉여 유동성에 의한